여러분, 축구장 60개를 합쳐놓은 거대한 대지 위에 세워진 차가운 콘크리트 무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이곳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집어삼키겠다며 포효하던 중국의 야심이 잉태된 곳이었습니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이 현장에는 지금 최첨단 장비 대신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와 싸늘한 먼지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파산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이라는 전차로 기술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국가의 오만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실패작으로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잔혹한 보고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제조 2025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결말이 정해진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그저 돈을 쏟아부으면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었던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빅펀드는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4천조 원에 육박하는 위안화가 이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결과는 처참합니다. 35조 원의 자산 가치를 자랑하던 기업이 단돈 20만 원의 잔고를 남기고 증발해버린 이 비현실적인 사태의 이면에는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왜 반도체라는 초정밀 산업에서만은 유독 비참하게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기술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자본의 투입량과 결과물의 산출량이 비례하는 산술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만 개의 변수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극한의 정밀공학이자 수십 년간 축적된 암묵지의 영역입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전략은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인재 사냥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기술을 가진 인간의 뇌를 통째로 이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설계진과 공정 관리자들을 향해 은밀하고도 강력한 금전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엔지니어들에게 연봉의 5배와 수십억 원의 일시금,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보장한다는 유혹은 그 자체로 거대한 거미줄이었습니다. 실제로 칭다오와 상하이의 반도체 단지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대규모 인력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1조 6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극비 설계 도면과 공정 레시피를 가방에 담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결정적인 기술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지휘자 한 명의 악보 해석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연주자가 각자의 파트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협연해야 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숙련된 오퍼레이터의 손끝 감각과 공정 장비의 미세한 진동을 잡아내는 노하우, 그리고 수만 번의 불량품을 태워가며 얻어낸 데이터의 축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수율 확보라는 장벽은 중국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수율이란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정상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 삼성전자가 9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하기 위해 보낸 40년의 세월을 중국은 단 3년 만에 돈으로 건너뛰려 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수율 20%였습니다. 물건을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정부 보조금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주소는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혼돈의 틈을 타 국가의 혈세를 빨아먹은 사기꾼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반도체의 비자도 모르는 한약방 주인과 건설 현장 식당 운영자들이 이름만 거창한 반도체 회사를 차리고 수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챘습니다. 우한에서 벌어진 수조 원대 사기 사건은 중국식 관료주의와 부패가 결합했을 때 얼마나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를 들여오겠다는 명목으로 나랏돈을 받아낸 뒤 그 장비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은행 담보로 잡히고 대출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있어야 할 정밀 기계 대신 잡초와 쓰레기만 굴러다니는 현장을 목격한 감사팀의 당혹감은 곧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주소였습니다. 이 모든 몰락의 과정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사기와 부패만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했다고 해도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거대한 통곡의 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장비 한 대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ASML은 슈퍼울을 넘어 신의 영역에 있는 기업이라 불립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는 기계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중국의 모든 반도체 꿈은 그 즉시 올스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EUV 노광 장비입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손톱만한 실리콘 칩 위에 100억 개가 넘는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는 수준을 넘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새겨야 하는 극도로 정밀한 공정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붓이 바로 ASML의 EUV 장비입니다. 장비 한 대의 가격은 무려 5천억 원을 호가하며 이는 웬만한 비행기 한 대 값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까지 직접 날아가 경영진을 만나 사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단순히 ASML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공학 기술의 정수가 모인 결정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독일의 칼자이스가 만드는 렌즈와 거울은 그 자체로 마법에 가깝습니다. EUV 장비 내부에는 극자외선을 반사하기 위한 특수 거울이 들어가는데 이 거울 표면의 굴곡 오차는 지구 크기로 확대했을 때 머리카락 한 가닥 두께도 안 될 정도로 매끄러워야 합니다. 만약 렌즈 표면에 미세한 먼지 하나 혹은 머리카락 굵기의 오차라도 생긴다면 100억 개의 회로는 엉망이 되고 반도체는 그저 실리콘 쓰레기 조각이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독일이 170년 동안 쌓아온 광학기술의 깊이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 이 장비의 중국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중국은 더러워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며 기술 자립을 외쳤고 또 수십조 원을 추가로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빛을 쏘는 레이저 광원은 미국 사이머가 만들고 그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는 독일이 만드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된 중국은 7nm 이하의 초미세 공정 진입이 사실상 원천 봉쇄당했습니다. 결국 화웨이가 최신 폰을 내놨다고 자랑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구형 장비인 DUV를 가지고 억지로 여러 번 덧칠해서 만든 비효율의 극치일 뿐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들다 보니 수율이라는 냉혹한 저승사자가 나타나 중국 반도체의 숨통을 다시 한번 조이게 됩니다. 수율이란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정상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 삼성전자가 9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할 때 중국 SMIC는 잘 쳐줘야 50% 수준입니다. 물건을 100개 만들면 50개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옆 가게 삼성은 재료비 100만원 들여서 900만원어치 물건을 파는데 중국은 똑같은 돈을 들여서 500만원어치밖에 못 파는 싸움입니다.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이 지옥 같은 늪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무참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130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 나서야 그들은 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중국은 이제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전면전에서 가장 끈적하고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으로 전장을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거시 공정의 습격입니다. 최첨단 3나노미터나 5나노미터 칩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28나노미터 이상의 구형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서버를 제외한 우리 실생활 제품의 90%는 최첨단 칩이 필요 없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자동차,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과 로봇 청소기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굳이 비싼 ONM 칩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싸고 튼튼하며 안정적인 28나노미터 공정이면 충분합니다. 중국은 지금 바로 이 거대한 기초 체력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 즉 국가 자본을 등에 업은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과거 태양광 패널 시장을 기억하십니까?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저가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다 메워주니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태양광 기업들은 파산했고 지금 태양광 시장은 중국의 독점 체제가 되었습니다. LCD 패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였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에서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이 유혹을 전 세계 가전 업체들이 뿌리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물밑에서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SML의 최첨단 장비는 못 구하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구형 장비들을 전 세계 중고 시장에서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고 반도체 장비 시장은 씨가 말랐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중국은 이 구형 장비들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거대한 레거시 반도체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최고급 요리는 못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먹는 빵과 밥은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뉴스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노후와 직결된 실전 경제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전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아무리 130조 원을 더 쏟아부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오지 못할 기술의 성역이라 불립니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죠.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NVIDIA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 옆에 반드시 한 몸처럼 딱 붙어 있어야 하는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수백 차선짜리 초고속 고속도로를 메모리 안에 뚫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도의 예술입니다. 반도체 칩을 종이보다 얇게 갈아낸 뒤 그 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구멍인 TSV를 수천 개 뚫습니다. 그리고 그 칩들을 수직으로 8단, 12단, 16단으로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이며 열을 견디지 못해도 곧바로 폐기해야 하는 극강의 난이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기업들의 독점 무대입니다. 중국은 이 시장의 명암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신 장비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게 과연 돈이 되겠느냐는 시장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실패를 견디며 쌓아 올린 패키징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중국이 130조 원을 써서 기초 공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이 마천루 꼭대기에 세워지는 정교하고 예술적인 첨탑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초격차입니다. 시간과 땀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자본의 포탄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1등이라는 자리는 영원히 보장되는 안락한 의자가 아닙니다. NVIDIA의 젠슨 황은 우리는 30일 뒤에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한때 절대 지존이었던 인텔의 몰락을 보십시오. 기술의 세계에서는 멈추는 순간 곧바로 도태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은 비록 1차전인 초미세 공정 전쟁에서는 참패했지만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무제한 지원을 등에 업고 좀비처럼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발판 삼아 더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술 안보를 국가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수백억 원을 받기로 하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은 대가가 고작 몇 년의 징역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과 엄격한 감시를 병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더 높은 초격차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전력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전력이 부족해 머뭇거리는 일은 국가적인 직무유기입니다. 중국이 벌인 130조 원의 거대한 도박은 일단 실패로 끝났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려 했던 중국의 오만함은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전면전에서 끈적하고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사들이 지난 40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안보를 국가 제1의 목표로 삼고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서 반도체 소식이 나온다면
채널을 돌리지 말고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